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펙 등 산유국 감산 합의,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 오펙 플러스가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펙 회원국은 1일 8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고요. 이제 러시아 등 비회원국은 1일 4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개월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또 국제유가가 이로 인해 2.2% 급등하면서 주간 단위로 본다면 지난주 한 3%가량 상승이 나왔는데요. 국제유가가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PDS 문창은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기다렸던 이 감산 합의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번에 오펙 회의 결과와 더불어서 이번에 좀 합의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도 살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시장 예상치,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예상치가 있었는데 한 100만 bpd 정도 감산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한 120만 bpd 감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가 추가 하락에 대한 이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하락은 용인하지 않겠다, 한 이런 정도에 대한 의지가 이제 견고하게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과거 흐름을 보면은 오펙이 이 감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그 사례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감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이제 감산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진통이 가장 컸던 이유는 역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오펙 감산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었고요. 지난 6월에 이제 감산 완행을 단행을 했을 때도 이란 등 국가들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었는데, 결국 미국 압력에 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통이 좀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카타르가 이제 오펙을 탈퇴한다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만큼 감산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규모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규모 생산 국가들은 얼마만큼 감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감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군요.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산이 이루어진 거고, 말씀해 주셨던 이제 카타르의 탈퇴, 이로 인해서 지금 잇따라서 또 오펙을 탈퇴하는 국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석유 카르텔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건 아닐지, 오펙이 좀 험난한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앞날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카타르가 오펙을 탈퇴한다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라크가 또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내년 1월부터 이제 탈퇴를 하는데, 사실 카타르는 이 오펙 원유 생산량 중 한 1.9%인 60만 bpd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를 않고요. 카타르 자체가 천연가스가 중심인데 전 세계 LNG 한 30%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원유보다는 천연가스의 중심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게 11월 초에 사우디가 오펙 탈퇴할 수도 있다, 탈퇴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카타르가 탈퇴하기 이전에 오펙 어떤 카르텔에 대한 불안감 등이 나오고는 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계속 카르텔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은 계속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사실 현재 시장 자체가, 원유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오펙 붕괴로 인해서 오펙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펙이 쓸 필요 없다, 오펙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러시아를 포함한 협력 체제에 대한 부분이 구축이 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오펙 감산으로 인해서 노이즈 같은 게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는 사실 신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불안감들은 있지만 이게 지금 한순간에 와야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유가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유가가 오름세가 좀 나왔는데 다시 유가가 오름세를 좀 펼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유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20만 bpd 감사는 분명한 호재로서 뭐 금요일 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고점 대비 오히려 이제 그 종가로 보면은 좀 이제 상승폭을 반납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오펙이 이번에 감산을 하긴 했는데 국가별로 얼마만큼 감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경계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은 사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이제 보일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 이전에 오펙 회담 이전에 12월 5일 날 그 이란하고 미국의 이란 특별대사하고 사우디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오펙 감산에 대해서 트위터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다 우선 이렇게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높은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높아져도 $70 수준, WTI는 높아져도 한 $60 수준에서 분명 상단은 제한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상승을 또 예측하고 계시네요.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장 큰 변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창은 연구원과 함께 유가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증시 측면에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일평균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 감산 결정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증권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내년도에 글로벌 원유 수급 불균형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펙과 비오펙 이 산유국들이 내년 초부터 6개월 동안 일평균 12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오펙 쪽에서 80만 배럴 줄일 거고요. 일간 단위로. 그리고 비오펙에서 40만 배럴 해서 120만 배럴인데요. 비오펙 쪽에서는 러시아가 절반 정도인 20만 배럴 일간으로 줄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리비아는 감산 의무 면제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기존의 면제 대상이었던 나이지리아는 이제 감산 대상에 다시 포함이 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감산 기준 시점은 올해 2018년도 10월 달 생산량을 기준점으로 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나왔던 이 감산량은 오펙 회의 직전만 해도 부각이 되던 산유국 100만 달러 그리고 오펙 회원국 65만 배럴 감산 이 전망보다는 좀 큰 폭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좀 감산 전망을 좀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일간 기준으로 봐서 일부에서는 140만 배럴, 160만 배럴 감산을 예상했던 시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치 이상으로 감산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주말에 이런 시황을 반영하면서 2%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오펙 회의에서도 봤지만 요즘 오펙의 영향력이 요즘 많이 좀 줄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쪽이 어떻게 좀 주도권을 잡을까요?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이제 유가 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10월 달이 거의 80불이었으니까 지금 $50대면 안정된 건 맞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평균 수준의 감산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쪽이 승자다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 선 들어줬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의 급격한 상승을 바라는 것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던져주었기 때문에 사우디나 러시아도 특히 사우디가 좀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름 관련해서는 중동 산유국 대비로 경제의 어떤 석유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또 일부 상쇄할 수도 있고 천연가스도 또 많고요. 그리고 루브라의 가치가 변동 나오게 되면서 약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아쉬울 게 없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오펙 플러스 내에서는 워낙에 러시아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15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만 배럴 더 더해서 20만 배럴로 감산량을 늘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에서 약간 사이에 좀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양국 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일단 감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늘릴 수 없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유가를 부양시켜야 되는 사우디의 상황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라는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는 워낙에 이제 미국의 입김이 큰데 이번에 약간 감산도 늘려주면서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동 내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감산 결정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마지막 사우디 보시면 사우디는 지금 석유 장관 이야기로 보면 11월 달에 일간 1110만 배럴, 그리고 12월에는 1070만 배럴, 내년 1월에는 1020만 배럴로 계속 생산량을 좀 줄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는데, 사우디는 실제로 이제 유가가 워낙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서요. 재정 비입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감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본인들도 미국은 일단 유가가 밀리면 좋은 거고, 사우디는 좀 안정되면 좋은 걸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좀 밀려 있었고, 출렁임이 심해졌기 때문에 사우디는 일부 평균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려는 역할들을, 노력들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이번 회의에서 나왔지만 유가의 항방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가의 오름세가 지금 많이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또 유가가 또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상승폭도 많이 반납을 또 했단 말이죠. 뭐 장기간 이번 이슈가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건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번 정례회의로 유가는 좀 반등하겠지만 연간 전망을 바꾼 쪽은 없고요. 한 곳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연간 전망을 더 떨어뜨린 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냥 유가는 좀 견조한 반등이다라고 보는 게 증권가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이후로 뭐 감산 결이 나왔는데 반등 가능성은 열어둔다 하지만 유가 전망을 뭐 좋게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수라 그러면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 속도가 가변적일 수 있고, 그리고 산유국들이 역시 원유의 어떤 변동성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변수도 남아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가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메리츠는 내년도 유가를 WTI 기준으로 종전 70달러 보고 있었는데 60달러대로 오히려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정례 이후에. 그리고 삼성증권인데요. 삼성 쪽에서는 산유국들의 어떤 강한 유가 부양 의지를 이번에 좀 확인했고 하방 경직성을 공고화하는 어떤 재료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 레인지는 그냥 뭐 변화는 없습니다. 종전에 했던 것 그대로 50에서 70달러 선, 연평균은 한 60달러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펙과 비오펙 이번 감산이 예상을 조금 상회한 것은 맞는데, 내년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그다음에 미국의 역시 세일 오일 쪽 주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량 증가분을 상쇄할 정도의 감산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상황이 좀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고요. 유가가 반등하는지 보려면 아직 뭐 여러 변수들에 좀 확인할 요인들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다만 이제 이번 감산 이슈는 뭐 유가 부양 의지를 좀 확인했다는 정도,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정도의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마지막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요. 이베스트에서는 뭐 마찬가지 시각인 것 같아요. 뭐 낮은 수준의 반등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연평균 내년도가 한 63달러 선, 뭐 그대로고요. 유가 전망도 밴드 그대로입니다. 50에서 70달러 선, WTI 기준으로 50달러에서 70달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위험자산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기엔 좀 어려울까요? 증시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주말장에서 확인됐습니다만 유가가 좀 올랐는데요. 뭐 뉴욕장 흐름 별로였었습니다. 사실 유가보다는 뭐 통상 이슈라든지 뭐 고용 보고서에 좀 주목했던 시황이고요. 관련주의 흐름들, 뭐 라이온델 바젤이나 뭐 엑슨모빌 같은 흐름도 뭐 워낙에 통상 이슈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좀 하락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유가가 좀 올랐지만 운송주나 항공주는 부정적이었을
있었는데 아주 큰 폭은 또 아니었고요. 일부 업체들 물론 이제 항공사 중에 아메리카 에어라인 AAL 같은 경우가 거의 뭐 9%가량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혼자 좀 많이 밀렸던 것 같고요. 뭐 UPS라든지 이런 쪽들은 한 2%대로 좀 소폭의 약세여서 크게 이 유가 부분을 좀 반영했다기보다는 통상 이슈라든지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에 대한 둔화 우려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제 10월 이후로 30% 급락하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11월 달에 중국 PPI가 발표가 주말에 됐었는데 2.7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종전에 3.3이었던 것이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도 일단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요. 금리의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단기성 호재는 좀 유효하다. 다만 이제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주가에 뭐 단방향으로 좋은 재료는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뭐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정유주들인데 뭐 유가 고점에서 크게 밀리면서 정유주들 주가도 많이 부진했거든요. 네네, 예. 좀 이제 좀 반전을 좀 할 수 있을지 네. 관련주들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그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에너지원을 다변화해 놓은 그런 상황에 대처하려고 본인들 어떤 사업 시그먼트도 많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정유 쪽 100%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도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유가 움직이면 거의 1대1로 뭐 움직였던 상황인데 지금은 석유화학 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측면. 그래서 유가가 밀리면 꼭 이 종목이 빠지냐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뭐 S-오일하고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기름 뭐 재고도 많기 때문에 유가 밀릴 때 또 올라갈 때 좀 약간씩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뭐 그게 큰 방향성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금방 다가오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컨센서스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거래 일수는 20일도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시면 주가가 왜 부진한지는 아실 수 있는데요. S-오일은 지금 4분기에 한 3,800억 할 것 같습니다. 컨센이 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겠고요. 작년보다는 좋아진 것은 맞는데 모멘텀이 꺾여 있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4분기에 6,400억 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좀 안 좋고요. 길게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익 모멘텀은 좀 꺾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 모멘텀만 봐서는 뭐 유가가 흔들려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황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S-오일과 이노베이션은 그렇고요. 그리고 다만 이들 종목군들이 연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동시만기 끝나고 나면 바로 배당 시즌을 도입하게 될 텐데요. 배당 메리트는 유효하기 때문에 뭐 연말을 앞두고서는 만기 끝나고 나서는 좀 단기 매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건설, 기계 쪽 같은 자본재군에서도 일부 섹터들은 물론 이제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시멘트는 뭐 유가 관련 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섹터들은 지금 경협 테마주로 좀 묶여서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본재군에 대해서는 좀 단기 매매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딱 유가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뭐 종목에 대한 그 모멘텀들을 보면서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